안녕하십니까. 네. 12월 7일 영암육탕 초파연구회 정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하반기 스케줄도 거의 이제 중반에 하는데 하반기 저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혹시 보고사항 있으신 분들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초판에 관계되지 않지만 간단한 보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서울 서초구 사이에 학술대에 있는데 서초구만 단독으로 하는 학술대에 초청받아가 상하복부 총파 스케일로 강의했습니다. 근데 가보고 놀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전에는 서울에 강남 3구 학술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세 구가 학술대회를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고도일 회장님이라고 그 통증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있죠. 그분이 그 서초구 회장님 때가 서초구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 학술대회 강남 3구 같이 안 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하겠다 해가 서초 학술대회 했는데 그 몇 명이 왔냐 600명이 왔어요. 600명 와 강남 성모병은 제일 본관 지하 강내 꽉 찼어요. 그것도 사람이 너무 와가 조기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왔느냐 원인이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회원들을 한테 설문조사를 해가 무슨 강의를 할 거냐를 미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강남 3구 학술대회만 뭐 이제 내과 외과 다른 거 다 있으니까 내과는 반드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이게 세 개가 꼭 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이리 여가 백화점식을 하는데 고도일 회장님은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회원들한테 필요한 강의만 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가 테마가 세션이 4가지인데 첫째 세션은 그 총파고 둘째 세션은 이제 뭐냐면 IVNTK가 뭐 수액 비타민이나 뭐 감초 뭐 이런 그거 하고 세 번째 세션은 노인 이제 환자들이 그거 치료 거기에 대해서 이명이라든지 뭐 이런 어지럼증 이런 거. 네 번째는 이제 그 통증. 이 세션 4개만 딱 했는데 그래서 세션도 강의가 보니까 그냥 학술적인 강의가 아니고 실제 바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강의를 하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것도 다 치우고 꼭 필요한 바로 내일이라도 뭐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연자들한테 다 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또 주니까 놀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런 구사회 학술대하면 반드시 이제 우리 빅5 병원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빅5 선생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선생님들이 뭐 병원의도 있고 그냥 이제 그 중소병원 선생님도 있고 또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빅5 안 되는 대학의 선생님들. 그래 이 강의가 우리가 말하는 뭐 시사회나 구의사회 강의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초구 고도일 회장님 보니까 그날 내가 들은 느낌, 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선생님하고 그 간부 이야기는 이제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우리 개원 의사는 웰빙을 환자의 웰빙을 해주는 프라이머리 닥터들은 웰빙이 목적이지 환자를 너무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왔는 600명 중에 한 3분의 2는 서초구가 아니고 전국에서 경기도 뭐 전국에서 다 오고 정작 서초구 선생님은 그렇게 한 200명 정도 오고 400명 타 지역에서 다 오셨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번에는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구나. 의료계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내내 그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좀 혼동에 좀 빠졌습니다. 뭐 세상에 급격하게 변화가는 그 현상이 됐습니다. 그날 또 보니까 서초구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님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 그 국회의원님이 그 자유민주당 우리와의 그 야당이죠. 네, 그런데 그분은 와셔가지고 그 말씀 중에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원격 진료나 뭐 이런 우리가 관계되는 AI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이야기하는데 뭐 반대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통과되는 것은 예시에다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참사해보고 여기 오신 분은 그 대한민국 중에서 0.01%에 속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난간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원격 진료나 이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거의 뭐 막을 수 없다 하는 반증적인 이야기. 세상이 변하는 것을 뭐 실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올 11월 1일 날 이제 제1회 대한민국청소년학회 신특립 식담회가 춘천향대학교 서울영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김대진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고요. 직내 9회 하고 렉처가 2개 있었습니다. 성성 교수님께서 양성 그리고 악성 간종계 초파 감별 진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정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9정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통 소화기 집담회 같은 데 하면은 좀 내려간 케이스를 많이 발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원가에서는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지만은 뭐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돼가지고 좀 뭐 또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가스티호니아 지난 몇 주 전에 발표했던 걸로 했고 김대진 과장님은 암플러 공포 캔서 케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뭐 FNH 아데노마는 진단이 확실히 이제 바이옵시까지 했는데 잘 안 됐던 케이스고 헤파틱 스몰 베슬 레파즈 마이얼로 라이프마 뭐 포카노드 하이퍼플라지아 라이트 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FNH하고 비슷한데 리보시오시스 환자들한테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그런 거 하고 뭐 멜라노마 메타스타시스 케이스나 이제 어느 나라이지? 어느 베트남이었습니다. 인도인가? 하여튼간에 에크노코쿠스에서 하이파티드 시스트가 케이스도 있었고 아데노스카무스 카시노마라는 거는 이제 헤파틱 캔서 비슷한데 이제 아데노나 리보스카무스 셀 카시노마의 특징을 다 보이는 그런 질환들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렵고 좀 약간은 부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카페 좀 끊을 줄 압니까? 아니, 다른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여기 회원분들 중에 집단에 우리 앞으로 2회, 3회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신장 파트 하나, 심장 초음파 하나 이렇게 2가지 강의를 준비했고 첫 번째 황세진 선생님이 리널 스톤과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그리고 이호명 선생님이 LVC 슬립 펑션에 대한 심장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장부터 먼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유레터스톤의 강의를 맡게 된 우물경대학원의 강세진입니다. 사실 이 강의 제목 받았을 때 초반에 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관심 있고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받았다가 최근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좀 정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강의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환자를 볼 때 라이트 압도멘 페인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초음파로 어프로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맹장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스톤도 보시면 여건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경험 늘려가고 있었지만 왼쪽 배 통증 같은 경우는 제가 초음파를 잘 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잘 안 되고 또 그 시간에 좀 CT로 오히려 보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제가 유레터 스톤을 직접 제가 초음파로 트레이스 해가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강의에 좀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강의 레퍼런스를 제가 전공의 때부터 즐겨보던 유로 사이트는 업투데이트.com의 자료와 김대현 원장님과 손지영 원장님 강의 자료들을 잘 이용하면서 다 증명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한번 쭉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관의 정상 해부학입니다. 이제 신장이 신유해서 소변이 모이면 그 방광까지 흘러내게 하는 그 긴 도관의 모양을 잘 알고 계실, 그걸 요관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 후복막강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요관을 초음파로 본다는 건 일단 적합하지 않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부 요관의 일부 또 하부 요관의 일부 이런 부분들이 하이드로 유레터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환자의 체형이나 요관의 늘어난 상태 정도에 따라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은 검사적 장비의 성능이나 검사자의 경험 숙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잘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잘 어프로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조건이 허용되는 한에서 주로 저희가 하드로네프로시스가 되겠죠. 그럴 때 요관의 전부는 아니지만 요관 일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겠고 요관 일부만 보더라도 그 진단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여러 케이스들 뒤에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은 정상 키드니고 오른쪽은 비정상 키드니인데요. 정상 키드니에서 이 고에코 부분과 그리고 바깥쪽 저에코 실질 부분 있으면서도 그 중에 요관은 잘 정상적으로는 요관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뷰에서 약간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요관 방향에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스에서 상부 요관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부 요관도 이렇게 하이드로 유레터가 있기 때문에 방광을 음창으로 이용해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스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주로 외래에서 보는 거는 스톤 환자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고 실제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될 것 같고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또 그 전에 많이 관심을 가질 때 트레이스 해보면 실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아나토미입니다. 파필라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마이너 칼릭스, 메이저 칼릭스, 펠비스로 이렇게 나가서 이 방광까지 요관을 타고 돌아가고 방광에서 유레스라까지 이 어떤 쪽에 그 유리너 플로우에서 어느 쪽에서 막히는 언제든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원인으로 위치와 원인을 보시면 키드니 한쪽에서 막힐 수도 있겠고 블레드도 막혀서 하이드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키드니에서는 스톤으로 해서 키드니 자체가 펠비스가 늘어날 수 있겠고 그리고 캔서에 대해서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키드니 안쪽에 키드니 펠비스 어퍼 프락처널 파트에서 막히게 되니까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키드니 자체에 생길 수도 있고 이 키드니 보시면은 여기가 하이드로인데요. 이쪽에는 실제로 확인해 보면 블러드 클로저답니다. 블러드 클로저에서 막히게 되면서 이쪽이 하이드로가 생기는 키드니 자체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캔서러스한 그 메스로 인해서 이렇게 하이드로가 생기는 경우 이런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73세 73세 남자 환자분이고 그로스 헤마추리아로 대한 환자분이고 유해에서는 RBC가 많이 나온 환자입니다. 아주 적절한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하고요. 하이드로는 조금 약간 왈가 알고 할 만한 정도의 작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있었습니다. 원인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콜라에서도
하이드로가 있고 메스가 있습니다. 실제 이 환자는 키드니 자체에만 메스가 있는 게 아니라 프락스나 유레터에도 인필트레이트된 소견이 좀 보였었고 CT에서 보인 것 때문에 캔서 때문에 생긴 하이드로네프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볼 건 유레터에서 막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유레터에서 우리 스톤이 가장 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세 남자 환자분은 LLQPN을 받고 키드니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보이고 그 유레터를 따라 트레이스해보니까 유레터도 좀 더 늘어나 있고 그리고 방광 쪽에 방광 쪽과 유레터가 만나는 부분에 고에코가 보이고 뒤쪽에 섀도우가 보여서 그리고 콜로도 불어띄웠을 때 반짝거린 화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톤도 발견하셨고 KBS도 확인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혔을 때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원인으로 스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블레다나 유레스라가 막혔을 때도 그 위쪽으로 하이드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환자의 경우에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또 유레터가 확장된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광 쪽을 보니까 BPH가 너무 심해서 방광벽도 엄청 두꺼워지고 방광벽이 트라비큘레이션도 있고 다이베토클루미스 정도로 이렇게 BPH로 인한 유리네트가 옵스트럭션이 있었고요. 이 환자의 BPH 수술하고 나서는 하이드로가 없어지고 물론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확인이 줄어든 걸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BPH로 인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였다 이렇게 결론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리네트의 옵스트럭션의 그 원인을 지금까지 보여준 사진과 더불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고 했는 게 되게 긴데요. 옵스트럭션 위치에 따라서 그 유리네트의 옵스트럭션을 한번 원인을 보면은 인트라레라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 키드니 자체 스톤, 그리고 키드니의 트랜스버스 칼시노마, 그리고 나가는 길에 블러드 크로시 막히거나 파필레가 슬러트 되면 인트라레나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 레날 페비스에서도 디스탈 파트 쪽에 옵스트럭션, 유레터나 유레스라, 블레더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유레터의 옵스트럭션은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스톤이 있겠고 거기에도 트랜스버스 칼시노마 생길 수 있겠고 특히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유레터 트랙 바깥쪽에 익스트레이션 컴프레션하는 그 튜머라든지 블러드 페리토니아 파이브로시스, 블러드 클럽 그런 걸로도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블레드 튜머로도 블레드 튜머가 유레터 입구로 맞게 되면은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PH가 있을 때도 바이라테랄하게 그런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유테나인 서비컬 오베리안 캔서 같은 경우에도 유레터의 진입 경로를 익스테이션 컴프레션 하면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그리고 환자를 볼 때는 환자 나이를 고려해서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다면 아나토미가 아브노멀티 있지 않을까, 스트렉처가 있다든지 그래서 밸브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영 어덜트 같은 경우에는 스톤을 가장 먼저 생각이 되겠죠.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BPH도 있겠고 블레드 캔서, 그다음에 레토 페리토니아 네오플라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심통과 사인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좀 잘못 알았던 걸 이번에 좀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스톤이 생기면서 그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페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업데이트에서는 페인은 거의 없고 있다면 하이드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블레드 디스텐션이나 그중 인펙션 생겼거나 그 자체 스톤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물론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레날 캡슐을 막 밀어내는 상황까지 되면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자체도 페인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은 만성적으로 아래쪽 캔서 같은 걸 막혀서 만성적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긴 경우 아주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자체는 통증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진단할 때는 이렇게 연가에서는 소노를 가장 많이 보게 되니까 소노로 뭘 할 수 있을까 제일 관심일 거라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제일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소노가 가장 선호되는 검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초음파 자체가 하이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밑에 실제로 막히진 않았지만은 마일드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보이는 경우를 저희가
올데이지 나는 경우가 좀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때문이고 실제 어큐트한 페인으로 왔는 환자 경우에도 원래부터 마일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스톤이나 다른 거의 원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검사겠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없다면 이 사람은 막혔을 가능성이 조금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없는 거라면은 이거 스톤이나 뭐 막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 네거티브 브레이드 밸류가 높은 그런 검사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상적으로 많이 의심된다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없어도 물론 스톤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큐트하게 막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되겠고 그런 경우 CT도 도움이 되겠고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지만 그 원인이 스톤인지 확신이 가지 않을 때는 또 CT를 통해서 그 원인을 짐작해보는 그런 두 번째 초이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인데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뭐 별로 없고 그냥 스톤이 있어서 스톤이 있는 경우,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없이 이런 스톤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없다고 스톤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초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 레날 컴플렉스 한쪽에 아주 아네코이가 리즌이 있으니까 이거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쉽게 오인할 수 있겠지만 이건 펠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들을 항상 머리에 담아두면서 검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레스라를 좀 트레이싱하면서 진짜 이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인지 파라펠빅 시스트인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익스트라 레나 펠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치 초음파에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까지 생각하면서 마일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막힌 건 없지만 좀 늘어난 환자 그리고 페리펠빅, 익스트라레날 페리펠빅 시스트, 익스트라레날 펠비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초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째로 유리너리 스톤을 준비했습니다. 유리너리 스톤이 프라이머리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오는 환자 극혐한 아프라브레이고 그 아주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레날 콜릭 페인이 있고 또 유해에서 헤마추리아를 보이는 이런 것들 전형적인 증상을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겠고 초음파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 이외에도 에이티피컬 심통들이 꽤나 있을 때 베이건 압도미널 페인, 플란드 페인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 그 옵스트럭션 사이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좀 다른데요. 그 어퍼 파트에 막 옵스트럭션 있는 경우에는 블랭크 페인을 호소하게 되겠고 또 로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쪽에 테스티클이나 라비움 같은 데서도 통증 같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큐트 압도멘과 다이섹팅 에너지 같은 거 구분해야 될 정도로 심한 통증도 있겠고 또 크로닉 백페인으로 와서 우리가 유리너리 스톤을 상상도 못할 그런 증상을 오기도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리너리 트랙 스톤을 보면서 유해에서 헤마추리아가 항상 나올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로스 헤마추리아 또는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가 많은 경우에 유해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하지만 헤마추리아가 이런 스톤이 있는 환자에서 10에서 30% 정도는 디텍트 안 될 수도 있다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뒤에 이분들도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통계를 내본 모양인데요. 첫날에는 거의 스톤이 막힌 첫날에는 거의 스톤이 나오고 둘째 날 3일째부터 유해에서 헤마추리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항상 나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스톤이 있는 환자는 거의 유해에서 헤마추리아가 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레타 스톤에서 보면 피지올로지하게 가장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레타하고 펠비스가 만나는 정시한 부위와 미드 유레타 부위와 그리고 방광이랑 유레타가 만나는 정시한 부위 세 군데가 피지올로지하게 좀 좁아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스톤이 꽤나 발견되고 미드 유레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레스하지 못하고 잘 못 보는 경우가 꽤나 있겠으나 어퍼파드하고 디스턴 파트에서 스톤을 발견을 해서 심장의 케이스를 보여주는 경우를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레드루센트라는 것보다는 KUB에서 보이는 그런 돌들이 빈도가 많기 때문에 KUB와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소노를 보면은 진단을 좀 높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초음파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 에코제닉한 하얀 점을 보거나 그런 점
하얀 그 에코 뒤에 포스트리어 쉐동이 있다면 우리가 스톤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키드니하고 유레타 나가는 프락셔널 파트 쪽에 UPJ에 스톤이 있게 되면 이게 스톤이 있게 되면 이게 하얀 점과 뒤에 쉐동이 보이니까 스톤을 진단이 매우 용이할 텐데요. 그리고 유레타 같은 경우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하이드로 유레타가 있으면서 그걸 쭉 트레이스 하다 보면 저는 끝까지 트레이스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케이스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쪽에 고제니가 복사를 볼 수 있고 뒤에 쉐도가 보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플로됐을 때 특별한 곳에 보인다면 스톤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스를 해서 이렇게 스톤을 발견되는 케이스였고요. 이거 두 개만으로 진단이 잘 안 되게 됐습니다. 일단 트윙클리 아티팩트를 이용하는 진단법인데요. 트윙클리 아티팩트라는 건 그 돌인대를 도플로 대보면 그쪽에 러프한 서페이스와 그 아주 여러 개의 크랙들로 인해서 스톤과 리플렉션 된 무지개 빛모양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겠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키드니 쪽을 잘 보다 보면 그 스톤이 잘 안 보입니다. 주변 스트럭처가 굉장히 다양한 장기라든지 소장, 대장 이런 것 때문에 그 스톤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플러 됐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스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트윙클 아티팩트를 이용했을 때 그 진단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블렌더 밑에는 우리가 자세히 못 볼 수도 있겠고, 이게 정지화면이 아니라 이동 화면이니까 이런 화면에 쓱 지나가 볼 수도 있겠는데, 도플러 됐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버리고 트윙클 아티팩트 보이니까 진단율이 훨씬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내가 소노를 했을 때 진단이 얼마나 될 거냐, 오진을 하지 않을까. 요즘 그 구속되는 3인의 의사들도 보면서 이 소노가 굉장히 좀 무서워졌는데요. 실제 그러면 2,759명 환자를 랜덤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딱 아픈 부위를 갖다 대는 소노를 하는 908명, 그리고 영상학과에서 그 걔들이 소노를 제대로 해가지고 보는 893명, CT를 찍어서 진단한 958명을 비교한 논문이 있어요. NJM이니까 믿을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세 군에서 실제로 하이리스크를 다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그런 환자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위험해 보이는 환자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CT 찍고, 또 안 위험해 보이는 건 소노하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시던스를 봤는데 인시던스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교적 고르게 환자들을 검사했다고 생각하고, 그 6개월 동안 사람이 이제 CT를 계속 찍게 되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6개월 보면은 라디에이션 익스포즈 되는 게 확실히 소노를 한 번이라도 소노를 해서 진단하는 게 있으니까 라디에이션 노출도 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소노를 해가지고 진단율이 떨어져가지고 이 환자가 아주 큰 합병증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 12.4%, 10.8%, 11.2%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CT를 찍었다고 해서 더 합병증이 안 생기고 소노를 했다고 더 합병증이 더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되겠고요. 7일째 봤을 때 소노로 진단하려고 더 노력했던 환자분에서 더 많이 아프고 오랫동안 아팠던 것도 아니고, 그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자꾸 재방문하고 또 입원을 더 많이 하거나 그리고 진단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센시티비티는 어땠을까? 스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54%, 그러니까 부분을 딱 대서 진단하는 응급실에서 받는 경우 54%가 스톤이 확인됐고, 이게 스톤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54%가 스톤이 확인됐고, 라디올로지스트가 있을 때 57%, CT라면 당연히 저 진단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CT를 해가지고 초음파를 했을 때, 초음파를 하고 나서 CT까지 확인하자 했는 사람이 사실 환자 41%로 추가 CT를 찍게 되었고요. CT 먼저 찍은 사람이 초음파 한 경우에 5%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T가 더 정확한 건 맞지만 레디에이션 익스포즈도 있겠고, 또 병원 가서 CT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감안할 때 이런 자료는 제가 초음파를 한 번 더 시도하고 조금 더 보려는 노력하는데 굉장히 좀 용기를 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LLQ는 옆구리 통증을 왔을 때 소노를 먼저 갖다 대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 첫 걸음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크게 컴플리케이션이 더 생기거나 더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그 논문을 토대로 한번 좀 더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케이스입니다. 24세 여자 환자분이고 라이트사이드 압도미널 페인으로 왔습니다. 당 유해에서는 RBC가 많이 나왔고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없어 보입니다.
도플러도 했을 때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손지혁 원장님이 예전에 저희 임상초파 연구에서 발표했던 케이스인데요. 환자가 많이 아픈데 UARBC가 있고 초음파를 했을 때 하이드로가 안 보이고 스톤도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CT를 보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팔로 보냈습니다. 3일 뒤에 받고 하이드로가 생겼고 블레더 뒤쪽에서 트윙클 아토피를 확인하면서 스톤 이렇게 진단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그 뒤로도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내서 그래서 열심히 저도 이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39세 남자 환자분이고 2일간의 라이트 플랭크 페인으로 하이트로 네프로시스가 있습니다. 키드니가 되겠고 하이드로가 있는 걸 지나친 다음에 요 하이드로 다 트레이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번쩍 지나가니까 갑자기 10%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하얀 걸 보고 멈추신 것 같고요. 여기 한 번 더 보시면은 근데 그쪽 아나토미가 잘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여기는 스톤이 있는지 스톤이 지나가는데도 스톤을 한번 모르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때 도플러 좀 대보면 번쩍번쩍거리는 게 지나가니까 눈에 볼 수 있겠고 다시 2D로 바꾸든 도플러를 하든 이렇게 콜레이션 하면서 스톤 찾는데 조금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라고 좋은 케이스에서 손지혁 원장님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찍었을 때 스톤이 확인돼서 진단됐던 케이스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요방결석의 초음파가 산모나 소아에게 사용되는 경우에 특히 진단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누구도 토로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요방결석에서 수신증이 동반될 수 있겠고 동반되었을 때 요방결석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 어프로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어프로치하고 해봐야 될 것 같고 본다면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강한 에코 병변을 우리가 찾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컬러 도플러를 띄워서 반짝이 화상을 찾는 방법으로 조금 쉽게 어프로치 하는 것을 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고 초음파 게인을 조금 낮게 조절하고 신장 개속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정확한 초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코멘트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 신장의 에코에 우리가 콜텍스가 고에코인 원인은 이 키드니의 콜텍스는 그로멜루스하고 그 주위에 이제 그로멜 주위에 저 조직이 있죠. 그게 이제 초음파가 그 콜텍스를 통하면서 그로멜루스 사구체하고 주위 조직하고 이제 음양 대조가 돼가 거기에서 반사가 돼가 고에코를 봅니다. 근데 소아에서는 아주 적은 어린이들은 그로멜루스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에코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콜텍스가 성인만큼 고에코를 안 보입니다. 메줄라가 왜 저에코를 보여요? 메줄라는 추물이거든요. 컬렉팅 닥터고 그 안에 소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메줄라를 통과하면서 그 음양 계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잘 통과해가 저에코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에코 복합제가 왜 고에코냐면 중심 에코 복합제는 신우, 그 다음 신우 주위에 소프티슈, 그 주위에 베슬, 림파틱, 너브 여러 조직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 초음파가 그 통과하면서 마치 우리가 서브 무코스가 고에코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면서 거기 이제 반사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니까 반사해가지고 고에코됩니다. 그러니까 중심 에코 복합제에 신우가 늘어나도 중심 에코 복합제가 저에코되고 그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그 다음에 주위에 소프티슈가 증가해도 또 그 저에코가 되고 또 베슬이 딜라테이션 돼도 저에코가 되고 림파틱이 딜라테이션 파라펠비시스도 그것도 저에코가 되고 이게 모든 구조물이 늘어나도 전부 다 저에코 되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이제 펠빅 캔서가 생겨도 저에코 되고 그러니까 그 중심 에코 복합제가 고에코는 신우 주위에 많은 다양한 조직의 반사로서 고에코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생님들이 유린 제트 있죠. 우리가 스톤이 생기면 유레트로 펠빅 장션에 유레트로 베시큘라 장션에 스톤이 생기면 그쪽에 유린 제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유린 제트가 왜 생기느냐? 유린 제트는 그건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묻는 게 그 칼라 도플러에 헬리오신호가 보이는 것은 혈관도 없는데 왜 헬리오신호 유린 제트가 보여요? 유린 제트는
그게 이제 RBC가 쓴 그런 게 아니고 소변이 나가면서 이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아사이트 생긴 환자들 이렇게 체위 변경하면 아사이트가 이렇게 컬러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그 유린제 때는 아티팩트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이 신장하고 여러 개의 스탑하고 수신증에 대한 강의였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신장 개성은 안 했잖아요, 그죠? 아 신장. 근데 그 용어가 좀 헷갈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프롤리시아시스는 신장 결석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개에서 강의하면서 그렇지. 그쪽 논문을 아, 예. 이야기하니까 그 헤마츄리아가 뭐 한 10에서 30% 정도는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여러 개서 안 맞다니까. 유리널 스톤이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